바로 이 경고 사인의 핵심이 이 부동산 시장도 같이 맞습니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 말씀을 또 같이 연결해 주셨으면 네. 좋겠는데요. 아까 이제 그 민스키 교수의 그런 곡선도 봤습니다만 올 상반기 우리 부동산 시장 작년에 이후에 또 올 초부터 3월, 4월부터 9월 전까지 보면 네, 막 치고 올라왔죠. 예. 그리고 교수님은 저번에 저희 방송 때도 살짝 언급을 주셨고 그 전망치 일정 부분 어떤 그런 일종의 어떤 뭐 데드캣 파운드라는 뭐 올 거다. 비슷한 예. 그것도 올 것이고 또 네.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도 주신 측면도 있고 약간의 네. 그런데 거의 사실상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11월 달이고 예. 그게 이제 올 초 그다음에 중간 때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그 지금 9월 일단 제가 그림 몇 개 네. 가져왔는데요. 참고 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텐데 네네네 그림 좀 그 주시죠. 네. 저 매수 우위 지수라는 그림인데요. 아 이거 KB군요. 저희가 좀 KB 겁니다. 예. 그럼 저 위에 보시면 맨 왼쪽은 112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살려는 어떤 심리가 되게 많은 상태죠. 2021년이군요. 네, 좋을 때죠. 좋을 때. 쭉 내려와가지고 급격하게 내려온 게 작년 연말 보시면 20대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심리가. 음. 그리고 이제 잠시 꼭지로 올라가서 46까지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요번에 그 정부의 아, 1.3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로 쭉 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림이 다시 한번 확 꺾이죠. 근데 이거는 뉴스에 또 안 나와요. 이 보도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라갈 때만 기사를 써요. 아 올라갈 때만. 근데 이것도 기사가 많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수치가 너무 작잖아요. 네. 저게 100 정도 돼야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비슷한 건데 심리가 100은 돼야 이제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올라갔는데도.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추석 이후부터 확 꺾이죠. 그리고 2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1월 아직 안 지났는데 12월 되면 저거 아마 제가 볼 때 심하면 10대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급락하거나 이러지 않은데도 심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급락할 때가 2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9.9, 20. 앞으로 심리가 이건 먼저 죽은 거예요. 네. 저 때는 일이 터지고 미국 금리 올라가니까 심리가 뒤따라서 떨어졌지만 네. 지금은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도 심리가 먼저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심리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저는 보고 다음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거든요. 네. 갑자기 꺾기 시작하죠. 힘을 못 쓰고. 저기 작년- 보시면 작년 쭉 올라가다가 1월, 네. 잠깐 내려왔다 올 잠깐 1월이군요. 올라가잖아요. 저거 네네네. 뭐냐면 50년 주담대 풀었을 때. 맞습니다. 네. 딱 50 그거예요. 그렇죠. 결론 시장이 뭐예요? 대출을 갖다가 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수준의 네. 정책적인 대출이 과감하게 들어와도 저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면 내려가려는 걸 막아준 거잖아요. 네. 부동산 업계 이제 명언이 있잖아요. 정부가 내리려고 하면 올라가고 올리려고 하면 내려간다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려간다는 얘기의 명언이거든요. 네. 그 내려가는 게 결국은 내려오는 그림이 시작됐잖아요. 저희 보시면 급격하게 지금 다운되잖아요. 저게 지금 올해 이번 10월 달에 아마 2,50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2,500개가 안 되는 건 2000. 네, 서울 아파트인데요. 10월 달에 서울 아파트가요. 평균이 보통 6,200이거든요. 보통-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6,000개, 7,000개 보통.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활성화 정책을 썼잖아요. 네. 이럴 때는 2009년도 때는 어땠냐면 저기 한 10개월 정도 갔거든요. 네. 그때 수치는 우리는 지금 3,000, 4,000도 안 되는데 그때는 8,000, 9,000까지 갔어요. 8,000, 9,000. 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때 시장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너무너무 집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량 자체가 네, 이게 예. 나타내죠. 이제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있는데요.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다른 화면 보여주시면 경기도는 어때요? 경기도도 훅 꺾기 시작하죠. 아, 다 똑같아요. 또 하나 있나요? 네. 또 하나인 것 같은데 꺾이면 여기서 이제 또 보실 게 뭐냐면 수도권 연도별 거래량이에요. 서울, 네. 경기, 인천. 네. 보시면 지금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당연히 올라갔죠. 정책을 썼으니까 거래량이. 그렇습니다. 그 올라간 꼭지점을 보십시오.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저 꼭지점을 갖다가 왼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네. 옛날에 저점보다 비슷하거나 낮아요. 올라간 게. 올라간 것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여기서 이제 냉정히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수준이야?
지금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다 썼는데도 대출을 확대하고 네. 그러면 이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민스키 그림하고 비슷하다는 상황이 이제 연결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예.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거래량 매물추인데 보시면 자 그게 이제 시장에 바로 나타나잖아요. 저기 막대가 요새 전세 가격 뭐 상승 자꾸 기사 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정말 좀 안 좋은 기사입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 네. 보시면 저 그림을 좀 옮겨주시면 저 전세 막대기가 전세 물량이거든요. 네. 전세 물량인데 저희 화면 잠깐만 네, 없애도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왼쪽으로 주시면 네. 화면 노란색은 왼- 매물이에요. 네. 매물인데 매물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 꼭지점에서 놀고 있어요. 네. 팔만. 근데 우측에 보시면 제가 빨갛게 막대기를 표시해놨어요. 색깔을. 네. 그러면 보시면 7월, 8월에 한 29,000, 3만 개였어요. 네. 근데 지금 3만 5천 개 넘었어요. 전세 매물이 서울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이에요, 이거. 네. 그럼 아파트가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자꾸 올라간다고 뜨잖아요. 수치가 꼭 0.0 뭐 이렇게. 이게 다 가짜 통계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한국 부동산에서 아직도 표본을 제출 못해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왔을 네, 때도 한국 말씀드렸죠. 부동산원의 그 주간 통계 그 허점해가지고 그때 막 싸우시고 맞습니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아직도 그게- 지금 그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네, 그런 고쳐지지 식으로-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마시고 네. 보시면 이제 35,500개가 늘었는데 매물도 같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왼쪽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아 이제 다시 한번 2022년 하반기처럼 내려갈 가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변수가 신생하죠. 아 그러니까 내년 봄에 연말까지 갑자기 훅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것이 네. 네, 이게 근데 이제 아마 보도에 내년부터는 신생아 이게 막 나오면 네. 심리가 좀 나아지니까 정도는 낮추겠지만 신생아 잠깐 펌핑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답이 없잖아요. 그때 뭐 고등학생 대출 뭐 할까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아, 지금 할 만큼 했구나. 그런데도 이 상태면 주택 가격이 역시 비싸다는 건 증명된 거니까 시장을 장기적으로 대처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그림으로 보면 네. 그 전세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약간 늘어나네. 지금 3만 약간이 아니죠. 꽤 많이 20%는 거예요. 20% 늘었군요. 3만 어마어마한 3만 거죠. 3만 5천이니까. 3만 5천이니까요. 예, 지금 한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더 늘어요. 더 늘어날 것이고. 네, 그렇게 미리면 아마 연말쯤 가면요 전세 가격 분명히 부동산은 자료로 0.00이나 0.01 찍을 거예요. 0일 웃기는 거죠. 실제로 아마 내려갔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매매 그림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더 확인할 텐데요. 다음 장 화면으로 보시겠어요? 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서울 아파트 직전 가격 대비 가격 변동 추이라 그래서 BRBRX라고 제가 재능 기부하신 분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아, 있는데요. 예, 예. 저기 보시면 이제 0이라는 선이 있고 위에가 이제 상승한 가격 거래 점을 표시한 거고요. 네. 밑에는 이제 하락 거래입니다. 네. 그러면 우측으로 갈수록 지금이에요. 날짜가 지금 11월 25일. 25일이잖아요. 네. 저번 주에 그 앞에 11월 17일, 11일이나 12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한국부동산에 나왔거든요. 네.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11월 11일 대충 찍으셔가지고 보시면 밑에가 더 많잖아요. 하락 거래가. 예. 그럼 당연히 하락 지표가 나왔는데 매매 지수표가 부동산에서는 0.0인가 5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웃기죠. 마이크. 네. 아,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다른 자료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표본을 달라 그러면 못 주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 지금 11월 네, 이건 지난주 팩트니까.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 사이에 한 열흘 사이에 지금 서울 아파트 직전 가격 변동만 보면 저 영으로 하락보다 한 훨씬 많잖아요. 중간 그 네. 기준선을 밑으로 중간 기준선을 중심으로 아래 하락 마이너스한 거래 네. 양수가 훨씬 더 많은데 네, 보시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점으로만 딱 봐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부동산에 내놓은 자료는 0.5. 0.5 상승. 네. 그렇게 나.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네. 주간 통계는 그리고 이제 그 주간 통계 맨 위에 그 팝업이 하나 뜹니다. 네. 본 통계는 뭐 신뢰도가 뭐 이렇게 해놓습니다. 아. 거의 없으니까 뭐 확실하게 사용하지 마셔라 이렇게 웃기잖아요. 그럼 아, 자신 없는 데이터를 왜 발표?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자신 스스로 다음 장도 있거든요. 네. 그 강남이 올라간 걸로 나왔는데요. 이게 강남 저번 주 거래입니다. 예, 저희 그림을 화면상- 요번에 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보내주시면 딱 되겠네요.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네. 아래 거래도 줄었고 거래도 아래가 확연히 많잖아요. 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점 네. 자체가 거의 없고 몇 네. 개 없고. 그러면 뭐 더 얘기할 거 있나요? 우리가 뭐 바닷물을 마셔봐야 짠 줄 아나요? 딱 보면 내려간 게 많네. 그러면 내려가죠. 이게 지금 그 교수님께서 지금 통계 자료를 만든 오류. 게 네. 국토부 실거래 11월 27일 기준으로 네, 강남 맞습니다. 3구의 예. 직전거래 가격 변동을 보면 지금 거래 자체 양도 진짜 작아졌습니다.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0 기준선으로 거의 지금 마이너스 거래가 뭐 7대 3 수준 아니에요? 예, 보시면? 상승했던 경우 한 두 개, 세 개 말고는 네. 나머지 모든 한 진짜 70% 예. 이상이 다 마이너스 거래. 우리 김 기자님께서 어떻게 부동산원 좀 얘기해서 좀 제대로 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문제네요. 저 부동산의 좀 그 문제입니다. 통계 문제, 이 오류 문제 이 심각합니다. 부분은 정말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이제 또 언론들은 다 자꾸 이게 받아쓰고. 받아쓰고 네. 또 저렇게 시장의 또 심리를 또 글쎄요. 그게 이제 자극 여부를 떠나서 네.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기자 윤리를 제가 다는 모르지만 네. 공정과 객관성 그 기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투명성? 네. 전혀 안 맞으니까 제가 좀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냥 만약 기사에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승 거래 3개, 하락 거래 11개 이렇게 써주면 끝나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을 분석할 수는 있겠죠. 네, 네, 네.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다행히 이제 요즘 유튜브가 이렇게 네. 오마이뉴스처럼 발전하고 좀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네. 그 저도 이제 열심히 나가서 설파를 하니까 네.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멘탈을 정리하셔가지고 아는 들 위해서 천만다행이고 주위에 또 많이 얘기해 주시면 네. 이 높은 주택 가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너무 암울하게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네.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오마이뉴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 포함해서 아마 경제지도 막 굉장히 나오고 네. 있고 최근에 이런 뭐 전세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물론 요즘에 최근 약간 이런 상황을 너무 이제 또 애써 무시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걸 네. 보도 아예 자체를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최근 8월달 9월달까지 그 아까 뭐 50년 주담대 그다음에 맞아요. 주택 특례보금자리론 그게 다 네. 소진되니까 50년 주담대 그다음에 이제 뭐 신생아론까지 별거 이제 다 나옵니다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들어서 갑작스럽게 지금 최근 10월 11월 달 들면서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갑작스럽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정부 대책이 갑작스럽게 느꼈죠. 시청 예, 도리가.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렇게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예측하셨었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 제가 볼 때 넓게 보면 다시 펌핑한다 그래도 2, 3년 뒤에는 예전처럼 네. 좀 많이 좀 정리된 가격에 시장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참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항상 그 얘기해서 저희한테 말씀 주신 게 그때그때 가격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네. 네, 특히 이 거래량과 그다음에 매매 그 추이 그 추세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하라고 그렇게 항상 그 맞습니다.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 부분들 이런 통계 내용들을 지금 교수님이 계속 좀 알려주시니까 그나마 좀 많은 국민분들 내 시청자 여러분이 좀 그 부분을 이렇게 현혹되지 않는 현혹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11월 지금 현재 상황이 특히 서울 지역 뭐 지금 다른 뭐 지방도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이 아파트 매매 물량 그다음에 물량 포함해서 거래량도 같이 봤습니다만 이런 추세가 지금 아까 그 내려가 이 곡선 과정에서 지금 이제 12월 한 달 남았거든요. 네네. 이제 한 달 남았고 이제 바로 이제 내년 이제 2024년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12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푹 꺾을 것 같아요. 10월까지 네. 푹 꺾인 수준이 지금 일단 푹 꺾인 거에 평행선이나 더 내려가든지. 네. 근데 거래량은 그냥 기본적인 거래. 전쟁이 났어도 우리가 IMF 때도 계산해보면 한 1,500개, 2,000개 거래됐거든요. 그때는 서울에서. 아파트 수도 적었어요. 지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으니까 2,000개 정도는 기본이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활성화 정책을 썼는데도 2,000대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만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럼 가격이 내려와야 평균 거래량이 6천 가려면 대충 계산해도
20, 30%는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물론 뭐 인위적인 어떤 뭐 기사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받치고 있지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려고 하면 올라가고 올리려고 하면 내려간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 네. 좀 시장이 보이시잖아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럼 네. 내년에 그 12월 초부터 아마 신생아론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 던질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 12월 꺾이는 걸 좀 막잖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 죽으면 신생아분들 신생아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게 뭐냐면 금액으로는 우리가 40조 특례에다가 주담대 50년짜리가 한 8조인가 9조 나왔거든요. 그럼 한 50조 되잖아요. 네. 50조가 시장을 버텨왔잖아요. 네. 50조가 시장을 버틴 게 9개월 딱 들었단 말이에요. 9개월 동안 버텨주고. 그러면 26조면은 반이니까 그러면 반 4, 5개월? 4, 5개월. 이런 시간이 또 있겠구나.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신생아론의 잠재 수요자들이 이제 이걸 활용해서 할 거 아닙니까? 네. 하는데 신생아론의 그 데이터를 제가 정리를 보니까 지금의 50%라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한 30%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개월이 아니라 정말 3, 4개월 만에 이 반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빠르면. 그 얘기 뭐냐면 네. 이 신생아론에 해당되는 분들이 소득 분위별로 좀 나눠보면 네. 여유가 있는 분들 요새 아기를 안 낳는 추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애를 일부러 낳는다? 이런 분은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많이 여쭤봤어요. 그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애는 누가 키울 건데 집만 있으면 뭐예요? 네, 맞아요. 애는 누가 키울 건데. 어. 그러니까 애 키우는 거에 대한 비용도 계산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여력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의 이게 나쁜 의도가 좀 있어요. 뭐냐면 1억 3천까지 소득한도 늘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신생하고 어떤 중산층을 위한다라면 음. 소득 수준을 7천, 8천만 원 해야 되지 맞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 그렇죠. 소득 부모 중에 7천 이하 분들이 서울에 한 70% 넘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왜 1억 3천에 맞춰요? 그러면 이 5억을 갖다가 시드머니를 해서 강남권에 있는 주택에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 의도가 아주 좀 불순해요. 1억 3천이라는 게 뭐 그럼 1억 3천이면 자산이 5억이에요, 기본이. 5억에다 1년에 1억 벌면 금세 1년이면 6억이고 그렇죠. 3년이면 9억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 신생아론을 준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생아론의 의미에서 우리가 이자가 1.6%짜리 있잖아요. 1.6에서 2.74이 뭐 1.6. 네. 예. 그러면 그 1점 차익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자 차익 보전이라는 개정이 있습니다. 국가에. 아실 거예요, 김부장님도. 예. 이사 차익 보전 그러면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셔야 할 게 그리고 네. 또 신생아론을 활용해서 사실 분도 아셔야 될 게 내가 1.6%를 아기를 낳아가지고 저금리로 받았어요. 그게 지금 국가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1.6%니까. 근데 이것도 주의하실 건 5년만 해당되는 거고 6년 차부터는 변동금리예요. 이거 예. 체크하셔야 되고 네. 그러면 1.6%인데 시중금리가 5%잖아요. 네. 그럼 3.4%가 차이 나잖아요. 그건 누가 되죠? 어이구. 그건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아까 이자 차익 보전이라 했잖아요. 네. 국민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은행 애들한테 이자를 줍니다. 대신 차익을. 은행이 자기들이 대출할 때 5%잖아요. 네. 정책금리라 그래가지고 1.6%니까 3.4%를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걸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 거죠. 그 은행은 앉아서 누워서 떡 먹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우리 세금 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신생아론을 쓰시는 분들은 야 나라가 잘해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 다른 우리 국민들이 네. 도와주는 거예요. 아하. 그런 마인드를 꼭 가지시고 뭐 이번 정부가 잘해줘서 그러면 어느 정부나 그걸 그럼 못할까요? 그러면 금융권한테는 도움이 되고 이 신생아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국민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물론 저출산에 대한 명분은 확실해서 좋은데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을 대출을 안 받을 정도로 주택 가격이 안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이 비싼 주택 가격을 사라? 이런 좀 언밸런스가 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투기꾼들만 좋아하는 개념이지 정상적인 신생아론 일단 들으시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정말 국민 기만용 대출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그 네. 정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50년 주담대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꺼질
같은 네. 그런 분위기에 나오니까 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안을 명분은 좋죠. 나온 것이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겠다 해놓고 맞아요. 해놓은 게 그때 아마 9억 이하 맞아요. 9억 이하 그러니까 그것도 막 9억 이하 주택 구입할 때 네. 5억 원까지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1.6% 최저. 근데 이게 참 근데 연소득도 1억 3천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공정과 뭐 상식에는 맞지 않죠, 사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기자분들이 비판해 줘야 되는데 뭐 그런 기사는 거의 못 봤어요. 가끔 있긴 한데 네네. 우리 세금으로 메꿔진다라는 것, 그러면 이 비싼 주택 가격을 또 유지한다는 것, 이 자체가 그럼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저출산 대책인 것인가? 앞으로 20년 동안 이 재원을 투입하겠다면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여기 지금 들어가는 재원이 한 20, 한 5, 6조, 26조 6천억. 26조 6천억 정도 네. 지금 예상을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조는 9개월 끌었다고 하면 그 26조를 지금 아무리 끌어야 3, 4, 5개월 끌 네, 테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 돈도 아까 그 일정 부분 그 이자 그 거치 끝난 다음에 그 차액을 갖다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도 보존하는 거죠. 문제지만 예. 결국은 이게 다 빚이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빚이에요. 우리 빚이고 네, 웃기는 그리고 이게 거죠. 아파트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계산하는 건데 이게 정말로 올바른 정책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주택 가격이 주택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시장 가격이 된 다음에 이 대책을 써야지 정상적인 경제 이론에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고 정상적인 안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정책이 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어떤 타겟에 위한 어떤 정책인 것처럼 내용이 있지만 겉으로는 전혀 마치 저출산 장려 정책처럼 이렇게 포장됐다라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많이 섭섭하죠, 솔직히. 네. 너무 좀 점잖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